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높이고 군, 경찰, 소방공무원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보호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오늘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상 초계기 추락사고 순직장병 유족과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장의 유족들이 특별히 초청돼 희생,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현충일의 의미, 오늘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세 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6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 군정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오늘 보여준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의욕 있게 일을 시작했고, 네. 또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도 사실 국무회의를 기존에 있었던 국무위원단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40분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 현안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묻기도 하고 답변도 듣고 이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일머리,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일머리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오직 그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장관들이 곧 이제 물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동안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아직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던지라 윤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좀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어색하죠라고 시작하면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은 그 회의 올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의 들어올 때부터 오늘 간단히 끝나겠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하, 왜냐면 네, 그렇겠죠. 왜냐면 본인들 입장에서 곧 물러나야 되고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될 텐데 네. 뭘 많이 얘기하겠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안을 하나하나 따져서 물었거든요. 실제 점심시간 되니까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네. 3시간 40분을 회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지시들도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면 행정 편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버려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그 소방 관련된 인력 증원 문제도 얘기했고, 그리고 뭐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하나하나 얘기한 걸 보면 아마도 이제 그 부처 장관들, 현재 부처 장관들 입장에서는 좀 놀랬을 겁니다. 준비를 안 하고 와서 뭐 얘기를 답변하는 것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명도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도 마쳐야 되니까 그렇죠. 한 달 내지 크게 길게는 2달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이대로 뭐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자기가 얘기 많이 하고 그냥 짧게 얘기 듣고 끝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걸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남은 임기 어쨌든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자기들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밥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3시간 40분 넘게 진행되는 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화장실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아서 그래서 뭐 다른 네. 인사들도 인물들도 가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윤 전 정부 국무위원들이 이런 방식의 국무회의에는 익숙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약 한 40분 통계적으로 아하. 평균적으로 국무회의를 40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분 이게 장관들이 뭐 몇 명 20여 명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40분을 하면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모두 발언을 또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네. 정부 때는. 그럼 그 발언 빼고 나면 실제 그분들 했던 게 1분 정도나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 국무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40분 동안 무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앞에 모두 발언 뭐 10분, 20분 해버리면 실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1인당 한 1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아마도 당시의 국무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있던 국무위원들이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데 3시간 40분을 했으니까 놀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현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현안 파악이 잘 돼 있는 대통령인가 이런 느낌도 받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현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새 정부 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교체가 될 텐데요. 일단 인선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인사가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이었거든요. 이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인물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웃었죠. 안 믿었죠. 그때. 안 믿었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다들 무슨 소리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심지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비상계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이게 다 새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비상계엄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그래서 성공을 못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민석 의원의 그런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는 대단히 유효한 경고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만약 선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었고 급하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좀 비상체제로 운영이 돼서 국회 근처에 가까운 곳에 다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빠른 시간에 올 수 있으면 지역구에 내려가 있거나 뭐 전국의 의원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만약 지역구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비상대기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회에 모여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됐었고 담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김민석 의원의 어떤 노고랄까 성과 이건 대단하다고 보고 또 하나 총리로서도 김민석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잖아요. 네.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민석 이제 총리 지명자가 실제로 이제 내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만 함께 협력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성이나 업무 추진력이 뛰어날 수 있다. 빠르게 현안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현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 정부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실무형 참모진과 내각을 꾸려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내정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이번 네.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세 분,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은 친명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도 사실은 친 이해찬계로 네. 분리되는 분이고, 위성락, 이종석 이런 분들은 뭐 정치적으로는 개파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출신들이니까. 네. 근데 이분들을 기용을 했다. 그것도 주요 직책에. 그 말은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가깝냐 얼마나 또 친명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에 경험이 많아서 이런 지금 비상 상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런 비상 사태에서 국가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고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 그다음에 실적 위주의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고 사람을 인사라고 쓰는 과정에도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인사라고 쓰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 사람의 임명을 통해서 증명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는 장차관 인사도 이루어질 텐데 이 통합과 실용 이런 게 인사에서도 국정 철학이 반영될까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세 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과의 친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그 친명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입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성남이나 경기도에 있으면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그렇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내각에 포함이 안 된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발표된 내용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 위주 그리고 실용주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사도 하고 있다. 안 그러면 보통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 측근 그룹들을 많이 기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본인 자체가 어떤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소위 그 친위 그룹들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업무 자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하는 스타일 자체가 특정 그룹이나 또 본인과의 가깝냐 안 가깝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무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만 보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주로 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뭐 청와대 네. 복귀설이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 관람객이 확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결국은 뭐 청와대로 옮기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100일 정도, 그러니까 취임하고 100일 후에 네. 청와대로 옮기는 계획으로 청와대를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청와대가 이제 다시 대통령실로 기능을 하게 되면 못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네. 그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들어가도 청와대 관람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에요. 제한이 그렇군요. 되죠. 제한이 그러니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개방을 거의 모든 장소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기게 되면 예전에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근무할 때도 관람객들이 청와대 방문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해도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보안이나 이제 경호 문제가 없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청와대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관람 담당하는 비서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물론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네. 청와대 관람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다. 아하.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 청와대 관람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처음 방문했던 날 무덤 네. 같다. 컴퓨터도 네. 프린터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또 회사를 나올 때도 다 해주는데 통상적으로 전 정부가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니 그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도 어떤 사람이 업무를 이제 마치고 퇴사를 할 때는 다음번에 오는 사람과 겹치게 근무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며칠을. 그렇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이런 거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컴퓨터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서 본인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퇴사를 하면 만약에. 근데 그 집기류를 한 곳에 다 모아놔요. 컴퓨터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려면 그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갔더니 다 원대 복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처에서 파견받아서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음 정부 들어와서 인수인계 하고 나서 복귀를 시켜야죠. 윤석열 정부, 윤석열 탄핵되고 나니까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다 복귀시켜버렸어요. 아무도 인수인계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럼 새로 일을 해야 되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관들 또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은 업무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렇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연결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야죠.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네.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그냥 저렇게 집기류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가버리면 사진 하나 보니까 그냥 사무실이 무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이닥칠까봐 도망가 그냥 미처 처리도 못하고 도망간 듯한 그런 사진을 제가 봤어요. 네. 그게 뭡니까 대체? 그렇죠. 막 휴지 날라다니고 이런 모습. 이거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죠.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4분인가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사실 그 친한계에서는 통과에 찬성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숫자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동조를 했고, 사실 이번에는 3분의 2가 안 돼도 되잖아요. 왜냐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어떤 거는 5번, 6번째 지금 다시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 특검법 3개가 통과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저는 공표할 거라고 보고요. 거부권 행사 없이.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 건 내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은 국민들의 여망이 이건 조사돼야 된다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몇 명, 4-5명 이렇게 나온 걸 보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국민들이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의사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정당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변화와 쇄신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낼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 그런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부부 이슈를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첫째는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브리핑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로 확인돼 보세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거죠. 네. 실제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두 번째, 내란 특검은요,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그 당시에 원내대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쪽에서 합니다 저쪽에서 합니다 의원총회를 그러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네.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원들과 연관된 부분도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즉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기들의 어떤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 이걸 막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특검법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못된 그 역사랄까요?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아직도 그 당시에 피해를 당하거나 독립 영웅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과연 통합을 저해하는 일입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았다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나라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가를 망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통합이란 명분으로 그냥 묻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은요,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은요, 내가 이래도 통합이란 명분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걸 그냥 넘어가는 순간, 통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합은요, 과거에 대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내란과 전임 정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네. 국힘 비대위원들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일과의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임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남아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전당대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 그 경선의 재판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이제 김문수 지금 전 후보도 출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허. 한동훈, 그 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뭐 예전에 저 대선 경선에 나왔던 분들,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바로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시간도 짧고 이러니까 비대위를 또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버티면 김재섭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죄송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더 할 수도 있겠다. 어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지금 당장 뭐 비대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계속 하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사퇴돼버리면 다시 기회가 안 와요. 당연한테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좀 버티고 있다가 전당대회가 용이치 않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비대위 계속 가자 하면서 연장해 줄 가능성도 있다. 어허.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면서 사퇴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과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군요. 연장을 바라보며 사퇴하지 않는 거다라고 거취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해썹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백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디오 6시 31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 의성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네, 6월 들어서자마자 한낮더위가 정말 매서운데요. 여름의 시작, 6월 첫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미혼 남녀 만남 지원 행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의성군 생활 거주자 우선 선발이며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27세부터 43세까지 남녀 각각 24명씩 총 48명입니다. 이 48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예,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꽃바구니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박 2일 커플 매칭 캠프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원 그렇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집 기간 6월 27일까지니까요. 내 짝이 필요하다 싶으면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의성에서 청년 주거지 입주자를 모집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모집하네요. 예,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 청춘과 청춘 주거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모집 세대는 총 3세대입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예,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6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하반기 청년 주거지 입주자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산불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복구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산불 피해로 농기계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를 70%까지 지원해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기간은 처음에는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피해 규모도 크고 지원할 곳도 많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는 6월 30일까지였지만 9월 30일까지 기한 늘렸다고 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루빨리 산불 피해가 복구가 완료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문국 박물관 소식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하셨는데 전시가 시작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드디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국보와 보물을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특별기획 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8월 3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혹시 주무관님도 전시 보고 오셨나요? 예, 저는 오픈하는 첫날 가서 보고 왔는데, 네. 예, 가시면은 실제 국보 발굴 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눈앞 바로 앞 30cm 전도에서 국보를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습니다. 약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귀걸이인데 너무 잘 만들어서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릴 때 저희가 많이 가잖아요. 박물관에서 보는 느낌이랑 성인이 돼서 그래 보는 느낌은 정말 달랐고 국보가 왜 국보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시간 나시는 분들 꼭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성 조문국 박물관의 국보 전시회가 8월 3일까지니까요. 많이 가셔서 관람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조문국 박물관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 대회가 열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 조문국 박물관에서 문화재 그리기와 만들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대회 신청 기간은 6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국에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선착순 100명이며 대회 주제는 조문국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조문국에 대한 설화입니다. 시상은 총 30개 작품의 시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회 신청은 6월 13일까지고 15일 대회가 실시되니까요. 많이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성 군정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정치 TMI 주제로는 대선 결과 분석해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인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49.42%로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8.27%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로 10% 선을 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로 1% 벽을 넘지 못했는데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이 대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지니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경북 지역 또 우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30%까지는 얻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 또 경북 안동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역대 경북 최다 득표율을 얻겠다. 3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북에서 25.52%로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민주당 후보 가운데는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 30%는 넘지 못했습니다. 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6.8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6.69%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북 지역 시군별 상위 득표 지역을 보면 단연 안동이 31.28%로 경북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30%를 넘긴 지역이 안동이었습니다. 그 후순으로는 이 구미, 영주, 울릉, 이 포항, 경주, 예천, 칠곡
순이었는데요. 네. 이 반면에 영덕, 의성, 고령, 성주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위 득표율을 기록한 이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떨어지는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이 청도 지역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7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을 올린 지역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높게 나타났고, 이 반대로 낮은 지역은 이준석 후보 역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선 득표율을 한번 읽고 가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후보는 41.15, 이준석 후보 8.34, 권영국 후보 0.98이었는데요. 이걸 네. 보면 이재명 후보 대통령과 권영국 후보를 합친 수치가 50.4%, 그리고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를 합친 게 49.49%였단 말이죠. 정말 네. 비등비등한데 이런 결과가 경북 지역의 막판 보수 결집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좀 결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선거 슬로건은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북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크게 작용하지 못한 의제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김문수 후보를 찍은 유권자 다수가 이 부정선거 비상계엄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이 탄핵으로 인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은 이 선택지를 찾는 데 있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회에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권력을 좀 너무 많이 넘겨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한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앞서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더하면 49% 가까이 되는데, 단일화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단일화를 했더라면 보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지역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이들이 과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다면 김문수 후보를 찍었겠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경북 이야기로 다시 가보면 시군별로 득표율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동에서만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30%가 넘었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일까요? 네. 이게 북부 지역만 놓고 보면 안동이 31.28%, 그 다음 순위가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상주, 문경, 청송, 의성 순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고향 효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고향인 안동시 예안면과 경계에 있는 지역들, 이 봉화와 영양 그리고 영주, 예천 지역에서는 이 득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효과가 안동을 벗어나서 경북 전체로는 크게 좀 확대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보면 경북의 시군별 득표율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 득표율 합이 30%가 넘는 지역은 안동이었고 이번에도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안동과 예천 정도만 이 득표율 상승이 지난 20대 대선보다 상당히 올라갔고 나머지 이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 상승이 유의미하게 1% 이상 올라간 지역은 우리 북부 지역에서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럼 20대 대선을 포함해서 이전 대선 결과와 비교를 해본다면 괄목할 만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경북 지역에 이전에 1997년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경북에서는 10% 정도밖에 얻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대선에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25%까지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준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살펴보면 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를 얻었는데 이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48.62%로 과반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이 3명의 후보들이 소위 이 국민의힘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있었는데 네. 이 표를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향후 여러 선거를 위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이 8.34%인데 경북에서는 6.69%를 얻어서 상당히 좀 저조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상당수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이 보수 정당의 대체제로 여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의 TK 성적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북 시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를 넘긴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상위 득표를 얻은 지역을 보면 구미, 경산, 포항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좀 젊은 도시 지역에서만 득표율이 좀 높았고 네. 이 지역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도 표를 많이 받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합계로 보면 뭐 김문수, 이준석을 더하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높지만 단일화를 하였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이 근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야 모두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걸 텐데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이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효과가 안동에 좀 국한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모두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지사나 기초단체장 당선이 이 구도하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광역의원이죠. 이 경북도의원의 경우에도 현행처럼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라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광역의원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경북에서는 또 7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의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70석을 확보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다 지더라도 이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니까 비상경과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도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경북 지역은 큰 변화나 쇄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경북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푸는 데는 의지를 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경북 지역 유권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이번에 이 임명 또는 지명한 내각 명단을 보면 현재까지는 뭐 지역 안배나 통합형 인사보다는 손발을 맞춘 사람들과 시작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네. 지역 안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대구 경북 지역 인사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 경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은 크게 대두가 못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 부산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40%를 득표한 지역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승부를 거는 반면에 우리 경북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결과가 이걸 좀 뒷받침해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인데 취임사를 들어보니까 국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실용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통합정부 지향을 취임 100일 안에 좀 보여줄지가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지역 입장에서는 우리 경북과 새로운 정부와 가교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걸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북 지역 비례대표 의원인 임미애 국회의원의 역할과 상징성이 앞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정말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 이야기가 중앙으로 가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임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경북도 자체에서도 협치와 협력하는 자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